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이 수업 화요일 수업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월 4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5주차까지는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안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까지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법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민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의사표시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뭔가 사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급휴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희망퇴직이라든지 해고의 문제들과 유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노동법적 측면이 아니라 민법에서 이런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고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냥 합의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민법의 이제 어떤 법률 행위의 효과라든지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페이지 볼까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 과연 해고일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는 대표에게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사직일까 해고일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볼 민법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심으로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이 상황이면 내가 사직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퇴직금이라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게 바로 민법의 그런 법리구나 라고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A가 2008년부터 C에 입사해가지고 일해온 근로자이거든요. 근데 C의 전 대표이사 B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C고 A는 근로자고요. 이 C의 대표이사가 B인 거예요. 근데 B가 2007년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A는 이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나 범죄 사실이 있는 자가 아닌데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이 사실을 잘 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B, 아까 그 대표자 있잖아요. 그 대표자 B가 A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으로 네가 진술하고 왔니? 뭐 이런 부분들을 물으면서 A는 B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 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즉석에서 그냥 수기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A가 사직한다 라는 것을 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B가 A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직서를 수료해버리는 거죠. 이후에 B가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요. 즉, 이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거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법원에서 고등법원 사례였는데요. C 단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그러니까 회사인 거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위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한 회사 측 행위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A는 B와의 대화 직후에 곧바로 C 회사 있죠. 여기 노조의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고 협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내가 지금 사직서를 손으로 쓰고 왔다라고 했고요. 자문을 구했고 이 즉시 노조에 가입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리고 3일 후에 경찰 참고인 조사가 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A는 B가 주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냐, 나한테 사표를 써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직접 작성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A는 이 자기가 수기로 아까 손으로 작성했던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자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법원에 직원주의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B를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직서가 수리되자마자 이 세 가지를 다 하거든요.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 지위 가처분이라는 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해고는 되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법원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된 거죠. 여기서 A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 근로자이죠. A는 경찰 조사에서 대표 B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B가 그렇게 계속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보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정말 제보하지 않았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나한테 사직서를 좀 써달라라고 계속 요구한 거죠.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인의 내심은 정말로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요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리한 회사의 행위는 해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 그리고 또 회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A가 경찰 조사에서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이 근로자인 B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서 A가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직접 뭔가 내가 더 이상 여기 엮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신뢰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이런 대표를 내가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A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법원은요, 일단 회사는 C죠, C. 회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 A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한 후에 이를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도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B가요, 정말 일반적인 사장님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B가 A에게 이전에도 사직서를 3번이나 제출하도록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네가 써! 약간 이렇게 계속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A는 충성심이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B가 예전과 똑같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C는요, A가 자신의 방만한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되자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어느 주장에 의해도 A와 B 사이에는 실제 사직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회사의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회사도 역시 자기가 반성하기 위해 제출한 거다라고 할 뿐 정말로 근로관계 종료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3번이나 냈던 이것도 정말 그만두려고 한 거 아니고 마지막에 작성한 사직서도 그만두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용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A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봤던 1승을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요, 판례로 나올 만큼 굉장히 독특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딱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당해고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직서를 작성할 일이 생기신다면 그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징계 처분 받은 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과연 이것도 해볼까? 판례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번 케이스 좀 어때요? 보셨어요? 사직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에 징계 처분을 받고 비난을 받을 바에는 사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과연 이것도 해고일까요? 어때요? 그냥 우리가 법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해고 당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 나한테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직서 제출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해고에 해당할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근로자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이 회사를 그만둘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요, 일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내가 해고한 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근로자가 3차 사직서 제출 당시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직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사례랑 다른 거예요. 다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계속적으로 사내에서 다른 직원들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그죠? 왜냐면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라면은 정말 잘못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근로자들, 특히 동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 그리고 이 회사의 평판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퇴직금 수령이나 장래 재취업을 위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보아서 사직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사례하고 달리요, 이때에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권리는 과연 어떻게 변경되고 발생되고 소멸하고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과연 뭘까? 그리고 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판단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권리의 변동인데요.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 있어요. 이걸 변동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크게 말을 하거든요.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그 결과로서 권리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권리나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은요,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결과로 생기는 법률 관계의 변동이 법률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뭔가 있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변동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행위나 준법률 행위나 불법 행위나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나는 그냥 정말 가만히 잘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잘 운전하고 있는데 뒷차가 갑자기 와서 정차하고 있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제 차를 부딪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불법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처리를 당연히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제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법행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법률 요건들이 발생을 할 때 법률 효과, 그러니까 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법률 행위예요. 뭐 매매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증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란 뭐냐? 다음 페이지예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있으면 아까 본 것처럼 법률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권리의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어떤 것들이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요,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립 요건이란 법률 행위 존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이고 외형적 요건을 말해요. 그런데 효력 요건은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거든요. 뒤에 같이 볼게요. 이렇게 법률행위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법률행위가 있어요.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려면 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일정한 표시에 관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런 펜 같은 거 있죠? 이거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뭐 문구점이라든지 여러 펜을 파는 여러 군데 가서 이걸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판매하시는 분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걸 팔게요 라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적 해석인데요. 사실상 의사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그 의미대로 효력이 인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인데요. 일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는 상대방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때 뭔가 그러면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제3자가, 특히나 합리적인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객관적 평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객관적 해석에 따른 제3자가 확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뒤에 판례 넣어놨어요. 말은 좀 어렵지만 판례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알았다면 정하였을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저 의사가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근데 B는 A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자신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라고 알았다라면 이 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사자의 실제 혹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이나 거래 관행, 적용 벽규, 신의칙 등 모든 상황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A랑 B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혹은 어떤 일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익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중간에 두 번째 거 규범적 해석 있잖아요. 이게 선고 96-16049 판결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 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서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라기보다는 정말 그 서면에 담겨 있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법은요, 특히나 민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법률의 해석은요, 이런 계약서면 계약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청약서라든지 아니면 대여할 때에는 차용증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각서 같은 것들도 각서의 효력은 조금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뭔가 문서로 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 서면의 내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헌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약서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협조를 최대로 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꼭 해준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뭔가 의무조항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노력한다는 뜻이냐의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그러니까 이제 서면 같은 거겠죠. 그런 거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런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 내가 그것까진 참아 못하겠어. 아직은 여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사정에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 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적으로 구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법률 효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목적. 이것들을 협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협조하겠다라는 문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약사항 같은 거에 우리가 이런 거 넣어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할 때 어떤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혹은 뭐 지금 매매하려는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하자를 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취지로 계약서에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이제 매도인이나 어떤 중개인 분께서 내가 협조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의무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률적인 의무가 아니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다, 언제까지 무슨 하자를 보수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명하게 명료하게 어떤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의 목적,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당연히 목적이 있을 거고요. 유효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것의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요건들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할 수 없다든지, 실현 가능하지 않다든지, 혹은 뭐 불법하다든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판례 한번 보실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진짜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뭔가 보험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건데요. 여기도 오로지 보험 사고를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우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금액을 납부를 하고 혹시 모를 사고라든지 질병이 이제 나에게 발병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이제 금원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거죠. 그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보험 계약이래요. 이거 효력 인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효예요. 생명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거든요. 뭔가 예전에 여러분이 뉴스나 이제 그 많은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왜 정말로 그 여러 자기 가족들에 관한 생명보험 막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해놓고 그 사람을 보험금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살해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례일 수 있어요. 같이 보시면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에 우려가 있다. 그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가 강하게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생명보험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위반할 위험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 사람을 살해해서 내가 보험금을 취득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이니까 이것의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정말 대혼란에 빠지겠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봤어요.
다음 판례 한번 볼까요? 2009-56283 판결인데요. 증인이 이제 증언하는 경우거든요.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서라든지 보통 증거에 의해서 이제 소송이 승패가 많이 갈려요. 물론 법리도 중요하지만 법리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 법리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너무 억울한데 진짜 이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 저 사람도 알아요. 그렇지만 재판장은 몰라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빌려줬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빌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빌려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내가 빌린 적은 있다. 근데 갚았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증인의 그 효력, 그 어떤 말이라든지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과 함께 볼 때 이 증언이 타당하다면 소송에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인데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협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분은 당연히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교통비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하신다면 그 뭐 일정한 정도의 급여라든지 일당을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증인협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 약정은요. 증언 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은 정말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뭐 사회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겠어요. 그래서 법원이나 재판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나 정의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어떤 선의에 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증인이 그 자기가 돈 받는 그쪽에 유리한 증언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 참여 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 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되게 굉장히 결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이요. 그러니까 특히나 재판 같은 경우는 뭔가 매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성이 되게 무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특히나 이제 판단을 내리시는 재판장님들 같은 경우에 뭔가 돈으로 매수된다든지 혹은 당사자분들 있잖아요. 혹은 증인들, 특히나 이제 이 소송에 관여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금액으로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 매수되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그러니까 증인 여비를 너무 많이 큰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 거부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증인이 굳이 나와서 이제 뭐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언을 한 분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증언을 하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돈을 주기로 한 거지. 내가 뭔가 그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돈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은 그 목적이 뭐든 상관없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교통비라든지 약간의 일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너무 거액을 받는 것은 뭔가 사회 정의상,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의사표시가 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의사표시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표시된 의사는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케이스 있죠. 거기서 사직서를 작성한 거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근데 사실은 내심은 어땠어요? 이 사람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은 하도 대표가 강요를 하니까 아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겠거니 하고 또 한 번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뭔가 사기라든지 착오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이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흠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봤던 우리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 107조에 나오거든요. 제 1항 먼저 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율하고 있어요. 자,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거죠. 그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위,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진위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원칙은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심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대방의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상에 벗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요. 실제로 저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임대인이 실제로는 임차인이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임대료를 더 올려받고 싶기는 해요. 근데 뭔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좀 궁색한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나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제 그걸 뭐 간파를 했든 간파를 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나가달라고 하니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을 막 알아보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던 그거죠. 그걸 우리가 명도 청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말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러니까 즉 아까 그 임차인이요. 임대인이 정말로 사실은 뭔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올려달라라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이 돼서 이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임대료 올려달라라는 거였다는 것, 그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아까 사직서 제출했던 그 사례 있잖아요. 그 사례가 무효로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09-95974 판결이거든요. 사용자의 의원 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같이 보실게요.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는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 면직. 그러니까 뭔가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죠. 그 작성한 사직서를 토대로 당신이 사직서 냈으니까 나는 당신을 그만두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거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원 면직인데 이런 형식을 취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이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사용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라는 거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특수한 사항 그런 사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걸 수리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합의하에 근로관계 종료합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지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례는 어땠을까? 갑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해서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 은행의 경영 상태라든지 장래 전망, 구조 조정,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각 은행이 제시한 특별 퇴직의 조건,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사정들이 좀 있었겠죠. 뭐 가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퇴직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혹은 이럴 수도 있죠. 아, 나 정말 그만두기 싫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은행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뭐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퇴직금에 조금 더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거나 해고되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것도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예요. 이제 조금 구분이 잘 가시죠? 이런 판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고용에 관한 안정성이 좀 없었던 때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뭐 외환위기가 왔다든지 IMF가 왔다든지 혹은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무급휴직을 넘어서서 이제는 해고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02-68058 판결인데요. 회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축소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을 하고 재택근무 인사 발령이 나면 불이익이 클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면서 실제로는 무보직 발령을 하고요. 역발령을 내기까지 했어요.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판단하에 희망퇴직원이 제출이 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해고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이야 재택근무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대세의 이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오늘 재택근무예요. 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혹시 모를 감염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의 재택근무라는 것들은 사실 일상적이지 않았고 되게 낯선 제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뭐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그만두라는 건가?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피고회사가 신설한 재택근무 제도는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한 조직의 축소 개편하고 잉여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 재배치의 차원에서 신설된 제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전부 다 수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인력을 좀 재배치해보자 라든지 뭔가 어떻게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당시 피고 회사가 경영상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었던 기존의 보직 해임 제도보다 급여나 처우 면에서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피고 회사는 재택근무 인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신설한 건 맞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그랬거든요. 재택근무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실제 피고회사는 이렇게 인사 발령 내린 적도 없고요. 무보직 발령이나 역발령은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경제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축소 개편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영상 합리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뭐 파산이나 이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흔히 말하는 부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사정만으로 뭔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해서 뭔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썼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해서 해고했다든지 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허위 표시인데요. 이것도 법이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과 정말 쉽게 말하면
그 짜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의가 아닌 거죠. 정말 진정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표의자가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 의사표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 표시는요, 상대방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뭔가 협의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충분히 나눈 이후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통정의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명계약 같은 거를 해서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르게 굉장히 적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무효예요. 당연히 효력이 없어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에서 선의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선의는 알고 있는 사람. 그 사실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저 매매 계약이 원래는 뭐 몇 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계약서 작성했다라는 것들. 그걸 아는 사람을 악이라고 하고요. 모르는 사람을 선의라고 해요.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3자가 갑자기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의의 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 108조 한번 볼게요.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사례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2001-11765 판결인데요.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 약정의 효력이에요.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에 대한 대출액 한도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해서 제3자, 그러니까 뭔가 A가 자기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이미 개인적으로 그 한도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그럼 자기가 아니라 제3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심지어 금융기관도 빌려줄게. 내가 실제로 당신한테 빌려주는 거 알아. 라고 하면서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그러니까 이게 A가 빌리고 싶은데 자기는 한도가 넘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인 B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안 갚아도 돼. 은행도 당신도 안 갚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명의만 빌려줘라고 해서 B 명의로 몇 수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제3자, 그러니까 B죠, B.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인 주채무자겠죠. 당연하게도. 왜냐면 아니까. 금융기관이 모른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기관은 명의를 빌려준 제3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당황스러운 케이스겠죠. 제3자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다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나 당신한테 정말 달라고 청구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A가 못 갚은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 갚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딱 봤는데 주채무자가 A가 아니라 B잖아요. 그리고 A는 뭔가 서류에 현출되어 있지 않아요. 이 A가 자기가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 대출하는 사람의 명의가 B니까 은행이 B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B가 이러한 것들 다 입증을 해가지고 자기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입증해서 은행에 패소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입증하려고 하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녹취록이 있던지 아니면 문서로 뭔가를 봤던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명의자는 B니까.
B가 자기가 빌린 게 아니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명의를 빌려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차고 넘어가 볼게요.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표의자의 진위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거는 되게 비약이긴 하지만 매매대금을 2천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2억 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 근데 자기가 잘못 적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를 말해요. 이럴 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이 계약에 이 어떤 법률 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의자,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표시한 사람, 그러니까 표의자거든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작성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면 괜찮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과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109조에 나오거든요.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마찬가지로 선의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 동기의 착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착오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번 2000-12259 판결이에요. 보실까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그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내용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가 어떤 부동산을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가 이제 이 부동산이 어떤 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A의 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이 사는 목적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고요. 중개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설립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그러니까 즉 내가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법률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겼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면서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공장이 설립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지 않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사례는 뭐였냐면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그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토지가 한 20, 30평 정도? 그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거다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이제 뭔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고요. 이러한 사정이요. 이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된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여기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 때에는 분명히 한 2, 30평만 될 거니까 뭔가 이제 주택 여러 가지 부지들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하니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2, 30평 정도가 아니고 전체 토지, 이 사람이 산 전체 토지의 30%예요. 그러니까 197평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만큼이 도로에 편입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야겠죠. 너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행위의 종류나 목적 등에 비추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도로 편입 부분, 그러니까 이제 20, 30평이 아니라 그 전체 토지의 30%라는 것들은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매수인의 착오가 뭔가 매수인이 중대하게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자, 여기 봅시다. 근데 착오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한 자. 즉, 내가 착오해서 잘못 표시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197평이나 들어갈 거 알았더라면 나는 안 샀을 거예요. 라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보실게요. 2007-74188 판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돼요. 착오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 토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착오가 없었다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197평이나 수용될 거라는 거 알았다면 토지 사지 않았을 것. 이런 거죠. 이것들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이게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뭔가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강박은 뭐냐면 협박 같은 경우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제 사기나 강박이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 취소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사람한테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기를 이제 기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 속여가지고 뭔가 법률행위를 하게 했어요. 근데 회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2항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것을 몰랐다면 혹은 알 수도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그 조항이고요.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역시나 대항할 수 없는데 그게 뭔지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 그러니까 정말 마음 먹고 속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걸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토지가 가격이 확 오를 거라는 것.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이 안 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가치가 확 오를 거라고 기망을 당해서 이거를 구입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강박은 뭐냐면 이제 타인이 계속 뭐 협박을 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내가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하거나 뭐 폭행이나 어떤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관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공포심을 느끼고 했을 때가 강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 다 나쁜 거잖아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아까 그거 제가 읽어드린 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법대에 들어가면 특히나 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판결인데요. 백화점 변칙 세일 케이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상품의 허위나 과장 광고가 기망 행위가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약간은 이 상품 진짜 좋아요.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와, 이게 너무 좋아서 지난번에 뭐 매진됐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 비슷한 제품군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좋아요 라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광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말로 고지했을 때에는 기망행위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볼게요. 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이 문제였던 건데
고객들이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산 판매보다는 할인 판매를 선호한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요, 종전 판매 가격을 이제 예를 들어 종전에 뭐 한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걸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높게 책정한 다음에 할인 판매를 가장한 정산 판매, 예를 들면 뭐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50% 할인해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 판매 가격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해서 역산, 도출한 가격을 할인 판매 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 판매 가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원래 7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가는 100만 원인데 3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만 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30% 할인해? 뭔가 굉장히 싸게 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특매 기간에 하나여 특별히 할인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 가격을 환원하지 않고 계속 그 할인 가격에 따라서 판매했다. 이게 변칙 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마치 이게 원래 엄청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약간 일시적으로만 할인한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이거는 기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자, 오늘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이렇게 민법은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법률을 배울 건데, 아직도 지금 아무래도 10월 4일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이제 공지가 없어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공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이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